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서울 노원소방서 상계파출소 내용입니다. 새벽 1시 30분경 이웃 주민의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 도착 시간은 주택 대문 앞 5m 지점 1시 34분. 상계역 상계시장 앞길 117번 종점 앞에서 우회전한 현장. 도착 당시 외부에서 봤을 때 화염이 없었고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다. 주민들 몇 명이 모여 화재 현장으로 소방차를 유도했다. 한 남자가 이 건물 안에 아이 2명이 있다고 해 인명구조에 주력을 했다. 2002년 여름 7월 13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2층 주택에서 새벽 현장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출동했던 경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명 화재 현장이어서 도착을 했을 때 불이 나고 있지 않았다. 소방관이 진압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미 화재가 거의 끝난 상황이었죠. 근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겁니다. 안면 부위에 흉기로 좀 난타당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살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방화, 무언가 포장된 거짓된 모습, 감추기 위한 마지막 행동.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토요사건 팩트, 방화살인 미제 사건, 그 범인의 심리편입니다. 우선 당시 방화가 있었던 사건 현장에 대한 분석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집안 내부에서 가장 많이 탄 곳은 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가 흘러간 공간은 여러 공간이었는데 그 시작 발화점 자체는 바로 이곳 현관 부분이었습니다. 범인은 어떤 인화 물질을 집안 내부에서부터 쭉 뿌리며 현관문까지 왔고 그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를 킨 채 도주를 해버린 것이었죠. 그리고 그 불길을 따라 들어갔을 때 그 내부 방문이 닫혀 있었던 안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안방에선 숨진 채 발견된 3명이 보였습니다. 큰 장롱 앞에 누워 있었던 한 성인 여성. 방 중앙에 있었던 노란색 이불 위에 남자아이 시신 한 구. 그리고 베란다 가까이 쪽에 있는 그리고 또 이불 장롱 사이 안에서 어린 또 남자아이의 시신. 이렇게 총 3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사실 내부를 뒤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미 집안 내부가 불에 탔고 일부의 불들을 끄기 위해 물을 뿌려놓은 상태라 처참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경찰이 확인해본 결과 사라진 금품은 아예 없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라진 금품은 없었다. 강도살인이었을까라고 추측을 해봤는데 강도살인의 흔적으로 보이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이었죠. 이 이외에도 문제는 많았습니다. 당시 이곳에는 근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변 목격자도 아예 없는 시간이었으며 현장 자체에서도 화재 진압을 위한 물 때문에 지문 및 DNA가 전혀 검출되지가 않았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 현장은 총 2가지의 직접적인 증거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시간. 바로 불이 발생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증거는 범행 도구였죠. 현장에서 발견된 벽시계, 바로 안방에서 있던 시계였습니다. 멈춰져 있는 이 시간은 새벽 1시 28분, 약 19초 정도를 가리키고 있죠. 이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어떤 인화성 물질로 인해 집안 내부에 불이 퍼지기 시작했고 현관, 거실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은 벽지를 태우기 시작했으며 그 벽에 걸려있던 시계가 아래로 떨어지고 그 안에 있던 건전지가 빠졌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살인 이후 방화,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라는 것이죠. 범행은 새벽 1시 28분 19초 전에 발생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두 번째 증거, 바로 인화 물질이 신나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신기한 게 사실 있었습니다. 보통 방화살인을 저지르는 범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행동, 방화 물질을 외부에서 가지고 오게 되어 있죠. 우리도 그런 사건들을 많이 봤습니다. 전날 아니면 전전날 미리 계획적으로 주유소에 가서 챙겨오거나 혹은 자기가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을 알아낸 뒤 그곳에서 미리 계획적으로 준비해 현장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죠. 그런데 이 신나는 바로 피해자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미술을 전공하고 미술을 가르치는 화방을 갖고 있던 바로 피해 여성의 물건이었다는 것이죠. 2층 건물의 바로 그 1층에서 운영하던 화실용 시너였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알고 가지고 왔을까? 집안에 있던 걸 썼다라는 거라면 범인은 집안에서 우연히 신호를 받고 이걸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방화를 저질렀다라는 말이 됩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런 경우도 많이 없을 뿐더러 대책 없이 들어와 강도살인이라면 대책 없이 들어와서 사람을 죽여놓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그렇게 계획적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도리어 역으로 생각하면 이런 물질이 집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추측이죠. 첫 번째, 현장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전해 들으셨나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범인에 대한 모습에서 과연 얼마나 원한이 있길래 아이들까지 죽였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보통 아이들까지 살해하는 사건은 정신 이상자의 소행이거나 혹은 가족관계, 원한관계, 내연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범인은 얼마나 많은 도구를 준비해서 이 현장에 온 걸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생각보다 많은 걸 준비했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마치 집안에 들어와 이런 범행을 저지르고 사라졌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죠. 일반 계획적인 살인이 아닌 방화살인이라면 더더욱 많은 계획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생각보다 적었다라는 것. 범인이 비면식범보다는 면식관계일 확률이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식관계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피해자들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는 35세였던 마수옥 씨, 그리고 10살, 6살 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새 모자가 한날 같은 시간에 끔찍한 살인 피해자가 되신 거였죠. 그리고 부검 결과에서도 매우 끔찍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일단 어머니였던 35세 마수옥 씨, 둔기 같은 것으로 뒷머리 이 부분을 집중 공격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상처는 약 20곳이 넘는 무차별적인 가격이었죠.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0살, 6살 난 두 아들에게서도 비슷한 상이 확인이 됩니다.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상처, 먼저 첫째 같은 경우에는 왼쪽 머리에 집중되고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머리에 집중되어 있는 상처였습니다. 과연 범인이 썼던 이 둔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동그란 형태가 눈에 띄었다라는 것, 이 둥근 형태의 직경을 예측을 해보게 되면 3cm 정도 되는 단면이 단단하며 동그란 망치 종류로 포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건 현장에서도 포착이 됩니다. 안방 방바닥에 찍힌 흔적이죠. 이 이야기는 피해자가 살기 위해 피했을 때 바닥에 찍혔다는 것, 그만큼 범인은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머리만 노려서 말이죠. 이 흔적은 분명 원한관계라고 보여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면식범이라는 걸 배제했을 때 말이죠. 그런데 원한이라고 한다면 치정, 내연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도대체 왜 아이들에게까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심리적인 부분을 좀 들어가서 보면 범인의 이상한 행동들도 이 안에서 포착됩니다. 첫 번째, 왜 피해자들은 전부 안방에 들어가 있었던 걸까요? 범인은 피해자들을 결박하지 않았습니다. 상흔을 보더라도 분명히 공격을 가한 상황이 갑작스럽게 공격한다라고 한다면 잠자리에 들기 위해 누워있는 사람을 공격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였던 피해자가
두 아이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재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안방으로 들어와 공격을 가했다라면 말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결합됩니다. 당시 어머니였던 피해자는 외출 당시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는 협박에 의해서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안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일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참 이상한 정황이죠. 옷도 갈아입지 않은 상태에서 그 가족의 어머니와 두 아들과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위협과 협박이 있었다면 아이들은 울 수도 있었지요. 그런 상황은 절대 외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분명 처음에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범인은 누구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걸까요? 두 번째, 공격 대상에 대한 문제입니다. 범인은 이 상아리만큼 머리에 집착한 공격 패턴을 보입니다. 특히 피해자 마수옥 씨의 팔에 나온 상흔에서도 그 흔적을 볼 수 있는데요. 마수옥 씨는 양손에 찢어진 상처 같은 게 확인이 됩니다. 이 상처는 어떤 상처라고 보시면 되냐면 어떤 둔기 같은 게 들어올 때 천이나 어떤 물체로 손을 감싼 상태로 막다가 찢어진 상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건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한 가지가 추측이 됩니다. 어머니는 양쪽의 아이의 머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살리겠다라는 것이었죠. 그 행동은 이렇게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상흔이 한쪽은 오른쪽에만, 한쪽은 왼쪽에만 집중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머니는 분명 아이들을 살린다며 양손으로 몸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너무나도 잔인하게 머리 부분만 공격했죠. 너무 잔인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강조하는 건 바로 이유입니다.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머리를 똑같이 계속 누렸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뜻이었죠. 그리고 완벽한 사망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사건 현장에 방화까지 저지른 범인이었죠. 그럼 공격 패턴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제일 먼저 어머니를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후두부를 먼저 가격을 했고 놀란 어머니가 아이들을 끌어안은 상태에서 첫째와 둘째를 살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참 잔혹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첫째 아이는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어머니 옆에서였죠. 이불 위에서였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이는 창틀 쪽으로 이동을 한 정황이 포착됩니다. 분명 첫째 아이를 공격할 때 아이는 옆쪽으로 이동했을 것이고 그 아이를 따라가 범인은 또다시 공격을 가한 겁니다. 이는 부검 결과에서도 사실 확인됩니다. 범인이 완벽한 살인을 위해 방화를 저지르고 도망을 갔지요. 하지만 둘째 아이는 미약한 호흡이 있었습니다. 해서 기관지에 그을음도 포착됐지요. 셋째, 범인은 안방에 있었던 전화기 선도 잘라놨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범인 스스로가 피해자가 살았다 죽었다를 완벽하게 확인을 못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깜깜해서일 수도 있고 사람이 살아있다 죽었다라는 걸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는 걸 수도 있죠. 무조건 죽여야만 하는데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혹시나 방화를 저질렀던 그 시간 편차 사이에서 전화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방화를 저지르기 전 안방에 있는 전화기 선도 잘라놓고 도주한 겁니다. 이만큼 범인은 반드시 피해자가 죽어야 된다라는 걸 명확하게 생각한 채 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잔인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드려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범인이 그만큼 피해자에 대한 원한이 컸지 아니면 그 동기가 명확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범인 도대체 누구일까요? 베일 속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행동을 해야 했던 그 범인의 모습을 조금씩 더 가깝게 살펴봐야겠습니다. 저는 우선 당시 피해자가 비면식범에 의해서 범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면 누군가가 따라 들어와 집안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사람과 혹시 연락했던 사람은 없었을까요? 경찰의 수사 결과 따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었고 피해자 자체가 원래 활동이 모두 루틴적인 일상적인 규칙적 행동이었습니다. 해서 뭔가 특별하게 보이는 행동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화재가 발생했던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그 전날의 행적도 늘 똑같은 행적이었죠. 피해자는 당시 공인중개사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약 2정거장 떨어진 노원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죠. 당시에 6시에 이 학원을 향한 것까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까지 포착된 것. 물론 직접적인 목격자는 없었지만 바로 옆집에 있었던 이웃집 부부가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 걸 봐서 엄마는 어디 갔니? 라는 질문을 했던 걸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어두운 골목길 사이에서 엄마라고 부르며 뛰어가는 걸 봤다라는 당시의 목격담이 있었죠. 그렇게 놓고 보게 된다면 분명 피해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원역에서 당고개역까지 그 2정거장 내렸을 시각 약 밤 10시 15분 그 역 근처에서 피해자를 목격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골 미용실 사장님의 목격담이었죠. 분명 혼자 있었고 따라가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다음 행적은 어떻게 알아봐야 할까요? 집안 내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2가지의 흔적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 부엌에 남아있는 밥과 반찬들이었습니다. 이는 밥을 먹기 위해 꺼내놓고 밥을 다 먹은 뒤 설거지거리를 부엌 안에 넣어놓은 상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한여름밤 아주 무더웠던 날, 그런데 어째서 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이걸 그대로 두고 안방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걸까요? 그리고 부검을 해본 결과 세 모자 모두 비슷한 내용물의 음식물이 위에서 포착됩니다. 소화가 약 2시간 정도 된 그런 내용으로 보였죠. 최소 30분, 최대 2시간.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그 이후에 갑작스러운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옷을 분명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오자마자 아이들에게 밥부터 먹였다라는 게 보통의 생각이지요. 그리고 그 안에 6살이었던 막내 아들은 시신으로 발견될 당시 속옷만 입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아이를 씻겼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밥이 되는 그 시간 동안 말이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포착되는 시간은 밤 11시경 조금 넘은 시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럼 범인이 이 집 안에서 살인을 저질렀을 시간은 밤 11시 30분 이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집니다. 그럼 그때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식사를 마쳤고 그 뒤에 누군가 집을 방문했으며 식사도 치우지 못한 채 옷도 갈아입지 못한 상태에서 안방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범인입니다. 그럼 이 사건의 용의자는 누구일까요? 사실 제일 궁금한 한 인물이 있을 겁니다. 집에 불이 났는데 집안에 한 명이 없습니다. 원래 아빠가 없나? 원래 남편이 없나? 아닙니다. 마 씨에겐 그리고 아이들에겐 아버지이자 남편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는 나 씨입니다. 사실 당시에 경찰도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였는데요. 첫 번째, 부검과 관련된 부분에서 국가수같이 쫓아와 참관 요청을 하면서 울지도 않고 마치 궁금한다는 듯 보고 있더라 라고 해 당시 경찰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그냥 심증일 뿐이죠. 뭔가 허망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다르게 볼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가족이 살던 집에서 7월 13일 새벽 1시 30분 그 늦은 시간 화재가 났지만 집에 없었던 남편은 어디 있었던 걸까요? 당시 나 씨의 직업은 지하철 역무원이었습니다. 역무원의 특성상 시간이 교대로 왔다 갔다 새벽 시간에도 근무해야 되는 게 분명히 있었죠. 당시 지하철역 동대입구역에서 2002년 일을 하고 있었던 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던 그날 당직 바로 숙직이 있던 날이라 집에서 오후 4시경 나왔던 것도 알리바이로 확인이 됩니다. 그 이후 지하철역에서 나온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밤새 야간 근무를 하다가 사고 소식을 들었다라는 게 나 씨의 입장입니다. 그럼
이 알리바이에 대해서 입증해 줄 수 있는 게 과연 있을까요? CCTV가 확실하게 남아 있었다면 모든 게 확실했을 테지만 당시 이 역사에 있는 CCTV는 녹화용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감시용이었죠. 해서 동료 직원들에 대한 이야기만 듣게 됐습니다. 첫 번째, 9시 30분부터 밤 10시 20분까지 매표소에서 근무했다.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새벽 1시 30분경 최초 신고가 들어갔던 그 시간이죠. 한 동료는 숙직실에 들어갔을 때 나 씨가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물론 잠을 자는 걸 본 게 그 동료 한 명뿐만 아니었죠. 여러 명이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는 당시의 역사에 있었다는 알리바이 완벽하게 증명이 됐던 상황이었죠. 당연히 용의선상에 있었지만 그를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절대로 범인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 9시 30분부터 10시 20분까지 매표소에서 근무를 했다. 그런데 당시 밤 10시 반 피해자의 집에서 뭔가 쿵쿵거리며 여자의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렸다는 이웃 주민들의 제보가 사실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당연히 이 말을 무시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물리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아무리 빨리 차를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20-30분 되는 거리입니다. 10시 20분에 매표소 근무에서 나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차를 타고 그곳에 이동해 범행을 저지르고 돌아온다는 것 과연 가능한 얘기일까요? 경찰 입장에서 당시에 매우 답답한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한 방송국에서 이 알리바이를 깨버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집주인의 비명소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 라는 얘기였죠. 그냥 여자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02년 7월 12일 밤 10시 30분 그날에 한 프로그램을 찾은 겁니다. 바로 베스트 극장 나의 아름다운 신부 우편 배달부 편. 10시 30분 경의 화면을 틀어보니 정말 거기에 연기자 여성 배우가 미친듯이 소리를 지르는 대목이 들어갑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소리를 듣고 착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알리바이가 입증되었던 나씨. 하지만 당시에 알 수 없던 그 알리바이는 이제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상황, 만약 밤 10시 반이 실제 범행 시간이었다면 그 뒤에 아이들이 밥을 먹은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들을 밥을 먹였다. 이상한 소리가 되죠. 즉 10시 30분에 대한 알리바이는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완벽히 깨졌습니다. 나 씨가 그 시간에 있었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 씨의 밤 11시 그 이후의 행적이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금 신기한 일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주변에서 여자의 목소리, 비명소리 같은 걸 밤 10시 반에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사건 현장 1층에 살고 있던 세입자는 비명소리 같은 걸 못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을 했죠. 밤 12시 자정 무렵 뭔가 쿵쿵쿵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위에 애들이 있으니까 원래 그냥 뛰어다니는 소린가 보다 하고 지나갔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자다 보니 1시간도 지나지 않아 갑자기 불이야라는 소리 때문에 밖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2층 쪽에 살았던 옆 세입자도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설거지를 하고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웠는데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밤 12시가 지난 시각이었다. 밤 12시에 둔탁한 소음이 들었다. 이 쿵쿵이라는 소리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쿵쿵일 수도 있지만 바로 이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사건 현장 바닥에 찍혀있는 저 흔적, 동그란 그 둔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밤 10시 반에 대한 부분은 깨지지만 밥을 먹고 그 뒤 10시 30분 이후다라고 하면 그 12시의 이야기는 맞아떨어집니다. 범행 시간이 밤 10시 30분이었다. 그럼 낮 시의 알리바이는 완벽하지만 그게 깨지면 그 뒤 범행 시간이 12시쯤이었다라고 했을 땐 말이 됩니다. 그럼 정확하게 당시의 낮 시의 행적의 끝은 어디였을까요?
그 끝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밤 11시 10분경 수금을 했던 매표소 영무원이 자신은 나 씨를 봤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다른 동료는 밤 11시 30분쯤 나 씨와 함께 막차를 보러 잠깐 승강장에 갔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반, 그때도 늦은 시간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모든 셔터가 내려가 있지만 영무원은 자연스럽게 외부를 나갈 수 있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금을 해갔다라고 얘기하면 이제부터 나 씨가 할 수 있는 건 다음 교대 시간까지 잠을 청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숙직 당직실에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대한 시각의 문제인 겁니다. 알리바이가 완벽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분명 공백이 생겼습니다. 물리적으로도 분명히 가능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한 가지의 또 문제는 발생합니다. 범인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이야기인데요. 밤 12시경 사건을 쳤습니다. 자, 만약 범인이 나 씨라면 빨리 다시 당직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방화를 저지르는 데까지 시간을 여러분 같으면 짧게 하실 건가요? 길게 두실 건가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신의 알리바이를 완성하고 싶다면 빠르게 살인, 빠르게 방화, 그리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알리바이가 명확하니 말이죠. 하지만 당시 목격 진술에 따르면 새벽 1시 반, 1시 40분경 숙직실에서 자고 있는 걸 봤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좀 애매한 시간이죠. 여러 가지 이유입니다. 살인을 저질렀기 때문에 피가 튀어 묻었을 수도 있고, 방화를 저지르기 위한 신호가 옷에 묻어 냄새가 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걸 감추는 시간까지 감안을 한다면 물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2022년입니다. 과학기술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당시의 기술은 알 수 없었고 경험 측상에 대한 걸로 수사를 진행했을 당시였죠. 현재의 과학기술이 바라보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시 30분, 1시 28분, 29분경 이때에서 몇 분 전쯤에 방화가 일어나 불이 미친 듯이 빨리 번졌을 거라는 건 2002년의 생각입니다. 2022년 그 과학기술을 방송사에서 증명을 해냈죠. 이 불은 그렇게 빨리 시작되고 빨리 번지지 않았을 것이다. 천천히 타면서 천천히 연소되었을 것이다라는 증명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요, 당시 현장 출동 보고서에서도 명확하게 포착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읽어드렸던 화재 현장 출동 보고서 기억나시나요? 새벽 1시 30분경 출동했다. 이웃 화재 신고가 있었다. 도착 발견 사항에 외부로 봤을 때 화염이 없었고 검은 연기가 분출되고 있었다라고만 써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불이 미친 듯이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당시에 섣부르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불 자체가 약해지고 있다는 건 산소가 부족하고 태울 게 부족했다라는 것. 방화의 시작이 현관문이고 시너를 따라 쭉 흘러가 안방까지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그 불 자체가 태우는 데까지 꽤 오래 걸렸으며 불을 지르는 데까지 그 시간, 불이 타고 올라가거나 옆으로 번지는 시간까지는 꽤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은 현장 사진에서 무언가 이상한 걸 보지 않으셨나요? 바닥 안 탔습니다. 바닥이 깜깜하다는 건 위에서 떨어진 연기 같은 가루입니다. 농해에 있던 의류들 탄 게 거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시신도 직접적으로 많이 탄 게 아닙니다. 이건 불 자체가 매우 천천히 갔을 확률에 대한 힌트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걸 추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죠. 이럼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새벽 1시 28분경 여기 있는 안방 시계가 떨어진 것으로 추측을 해 불과 몇 분 전에 발생하고 범인이 도주했을 것이다라고 하게 되면 나 씨는 알리바이가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꽤나 오래 걸렸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2022년의 과학기술로 판단할 재구현한 이 안의 연소의 시간 약 30분에서 50분입니다. 이렇게 놓게 보면 실제 발화 시간이 밤 12시 40분일 확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밤 12시 40분경 방화를 저질렀던 범인, 그렇게 천천히 집안 내부에서 연소되며 불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얼핏 누군가의 눈에 보여 신고된 이후 소방관이 출동했고 생각보다 불씨가 많이 없는 상태로 화재 진압은 금방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시신들이 발견된 것이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할까요? 분명 밤 10시 반 그리고 새벽 1시 30분의 알리바이로 놓고 보면 나 씨는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하지만 밤 12시 이후와 밤 12시 40분 사이라고 놓고 보면 빠른 공격, 빠른 방화 그렇게 확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를 새벽 1시 반에 봤다라는 동료 직원, 12시 반, 12시 40분경 나와 출발을 했다라고 해도 새벽 1시경이면 도착했을 겁니다. 옷 갈아입을 수도 있죠. 충분히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직실, 씻는 공간과 자신의 여분의 옷이 있는 확률도 높습니다. 충분히 감출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럼 정말 의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심리적인 패턴을 놓고 봤을 때 제3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건 매우 어려워 보인다라는 대목이죠. 하지만 분명 면식범, 집안에서 가까운 사람, 아이들도 아는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놓고 봤을 때 당연히 남편이었던 나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지만 나 씨의 알리바이를 깨지 못해 그동안 무언가 수사가 안 되었던 미제 사건, 2022년의 관심과 기술력으로 다시 한번 조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시간으로 놓고 봤을 때 절대 나 씨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서 그의 이상한 행적들이 모든 거에 결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방송국 PD가 최초 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지 않았냐? 480만 원인가 받았다라고 언급합니다. 금액이 거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을 나 씨는 남겼습니다. 속으로 울고 있었다. 지금도 꿈에 피를 흘리는 아이들이 가끔 나타난다. 울기만 한다.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깬다. 결정적인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5천만 원을 주겠다고 현상을 걸었지만 잡지 못했다. 이 취재도 무척이나 반갑다. 모든 내용을 돕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씨의 이야기. 그런데요, 방송을 보신 분들도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은 한 가지가 조금 미심쩍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는 아예 없습니다. 물론 의심을 내서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일 수 있죠.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은 더더욱 나 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까요? 그 이유는 보험금과 다른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 나 씨는 당시 꽤 많은 재산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주택과 토지까지 서울 지역에 꽤나 있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 씨는 자신이 마시 아내에게 모든 걸 맡겼다. 돈을 다 맡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돈을 아내에게 다 맡겼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이건 무슨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유는 돈에 매우 집착을 했고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그 누구도 믿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게 나 씨의 특징이다라는 것이었죠. 물론 이렇다고 범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당시에 아내였던 마 씨는 화방을 운영하며 돈을 벌고 생활비도 매우 아껴 쓰는 타입이었다고 합니다. 돈이 많아서 펑펑 쓰는 타입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안에 있는 가정 환경, 남편과 아내에 대한 가치관의 생각 차이를 얘기해 볼 수도 있는 건데요. 돈을 아낀다. 그런데 돈 관리를 하는 걸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에게 다 맡겼다. 아내는 그런 정황이 포착되지 않는 것, 참 이상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의미심장한 말로 여러 사람을 지목합니다. 아내가 자기 몰래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줬다. 그 사람이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그냥 남편의 말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 씨는 당시에 아내의 사고 소식을 듣고도 보험 설계사에게 전화해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했다라는 유족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 내에서도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만 했다라는 게 주변인들의 진술이죠. 보험금 400만 원 정도 때문에 계속 물어봤던 걸까요? 하지만 확인 결과 2002년 당시에 사망보험금으로 수령한 건 무려 2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2002년 당시 2억 6천만 원, 이 가치는 과연 얼마만큼이었을까요? 물가 계산을 역으로 해봤을 때 현재 가치로 놓고 보게 되면 물론 지금 많은 가격이 오른 상태지만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약 강남 아파트 한 채에 30억 원 정도, 최소 20억 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나 씨는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서라는 이야기로 대답을 전했습니다. 480이나 2억 6천이나 의심을 받는 게 싫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걸까요? 그리고 방송사에서 제기한 또 다른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아파트를 샀던 걸 친정아버지, 바로 아내인 마 씨의 친정아버지 입으로 명의를 세우고 유언에 따라 공증을 세웠던 그 공증서류였습니다. 원본과 정본, 완벽하게 똑같은 두 개가 존재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 원본과 정본의 수령자의 이름이 다릅니다. 하나는 남편 나 씨, 하나는 아내 마 씨였다라는 것이죠. 방송사의 분석 결과 정본을 위조했다라는 흔적이 포착됐습니다. 포토샵의 툴로 윤곽선을 딴 글을 가지고 와서 결국엔 조작을 해 내용을 가지고 왔던, 수령을 한 것이었죠. 자기가 아파트를 수령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 나 씨는 처음엔 부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이 화가 나신 PD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따져 묻자 결국 차백합니다. 맞다. 위조했다. 위조를 해서 자신이 부당 이득을 취한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죠. 이게 본 사건과 무슨 상관이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돈 때문에 아내를 넘어 두 아들까지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입장의 나 씨인 것이죠. 맞습니다. 물론 사건을 완벽하게 이어 붙일 수는 없습니다. 범행 동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정확하게 무엇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건 남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범인이라고 판단할 때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포인트는 바로 여기였습니다. 왜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은 어째서 그렇게 집착적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만 했을까? 얻는 이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죽일 이유는 없었을 텐데, 매우 끔찍한 행동이었을 텐데, 만약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걸까요? 저는 뒷이야기에서 마저 하지 못한 몇 가지 이야기를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사건 팩트의 기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이 뒷이야기 부분에서 좀 드리고 싶은 부분,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어요. 왜냐면 이 전에 유족분들은 아니고 좀 관련 게시 노출시켜달지 말라고 해서 아는 분에게 사실 예전도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보를 받았고 취재 요청 거절하셨다고 하셨어요. 어쨌든 취재가 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고, 근데 저도 인터넷에 검색해봤는데 많이 없더라고요. 이 사건 내용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뭔가 하고 있다가 뭐 방송은 이제 그할 방송을 봐야 되겠다 싶어서 기다리고 있고 방송을 좀 봤는데, 뭐 당연히 모든 내용들이 검증된 것만 나와야 되고 모든 내용을 뱉을 수 없다 보니까 나왔겠지만, 일단 이런 내용들로 먼저 좀 출발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은 확실히 어머니를 엄청나게 많이 따랐다라는 얘기는 주변 분들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따랐고, 남편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좀 사생활적인 문제들인데, 뭐 직접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좀 사생활적인 문제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때 당시에 좀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던 상황으로는 보여집니다. 상황은.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걸 가지고 무조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범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나 씨에 대한 부분에서 저는 좀 심리적인 부분들을 되게 중요하게 본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사실 처음에 여러분도 뭐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건 현장에 대한 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봤을 때 안방에 대한 포인트를 잡았을 때 안방에 이게 아이들 방도 있었거든요. 안방에 들어가야 될 사실 이유는 없었어요. 근데 안방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부분이 참 아이러니했어요. 그러니까 옷도 갈아입지 않은 어머니가 아들 둘과 그 방 안에 있는 상태고 후두부를 가격했다라는 건, 그리고 가격 범주를 보게 되면 위에서 아래로 때린 것 같아요. 서 있는 상태로. 그러니까 말싸움이 됐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앉아서 등 돌아 있는 사람을 공격을 했고, 거기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피해자가 아이들을 감쌌는데, 그 중에 이제 의식을 서서히 잃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첫째 아이가 그렇게 공격을 당하고 둘째 아이가 이제 옆으로 이동했다가 공격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안에 내용들을 보면서 뭐 여기에서는 막내 처제랑 무슨 약간 사이가 뭐 그런 사이였다라는 그 내용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막내 처제는 뭐 가족들과 연락을 끊었는데 자기를 범인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가족들이. 그래서 뭐 무서워서 도망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인터뷰 장면들도 나왔고, 뭐 사건 당일날 전화가 왔었다라는 얘기도 해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사건 발생 당일날 전화가 와서 그 언니 옆에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던데 그게 밤 11시경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 통신 내역도 없고요. 일단 통신 내역도 없는 상태고, 문제는 밤 11시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요. 왜냐면 알리바이가 그 전에는 확실하잖아요. 물리적으로 올 수 있는 시간 거리가 아니어서 매표소 직원이 마지막으로 본 게 11시였기 때문에, 11시 10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은 사실 좀 아닐 것 같아요. 통신 기록에도 없는 거니까 뭔가 날짜를 착각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건. 그래서 뭐 크게 비중 있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저는 여기서 좀 주목을 하고 싶었던 부분이 뭐냐면, 막내 처제가 확실하게 뭐 약간 뭐 경계선 지능장이 약간 있어 보인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는데, 나씨한테 무언가 심리적 컨트롤링을 당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는데도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알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씨한테 의지한 이유가 뭐 물어봐도 그렇고 다 대답해주고 다 아니까 라는 표현을 20년이 지난 지금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으면 무언가 나씨에게 들은 말 같은 걸 했다라는 느낌도 나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당일이 7월 12일 그날, 7월 이제 넘어가는 13일 새벽에 방화가 발생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 몇 시간 차이라서 그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오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상황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마도긴 하지만 무언가 말을 하는 표현의 방식, 제 느낌으로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처제는 무언가 교육받은 듯한 멘트를 치는 것도 좀 있었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엄청나게 신경 쓰인 파트가 하나 존재했어요. 그게 나씨의 화법이에요. 방송 안 보신 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꼭 방송을 봐보셨으면 좋겠는데, 나씨가 아내의 이야기와 자기의 얘기들을 할 때 좀 관점이 바뀌어요. 관점이 바뀐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들었고 자기가 경험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는 1인칭 화법을 쓰는데, 특정 부분에서는 3인칭 화법을 써요. 마치 누군가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화법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처제랑 불륜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PD가 물어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나씨가 하는 말이 뭐였냐면, 자기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이불 속에서 갑자기 누가 딱 들어왔다, 언니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누워있는데 누가 여자가 갑자기 있어서 이제 이불 속에 확 나타나서 언니인 줄 알았다 라는 말인데, 이 말이 잘 생각해보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게 나씨의 입장에서 쑥 들어와서 자기가 얘기한 건 처제랑 그런 불륜이 났는데 그게 아내인 줄 알아서 착각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기 와이프를 처제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요.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아내를 처제의 입장에서 부르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언니인 줄 알았다. 참 신기한 멘트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뒤에 내용을 보다 보면 다른 인터뷰 내용에서도 자기가
제 3인칭 남편. 그러니까 명칭, 지칭 자체가 3인칭화 돼 있어요. 누군가에게 엄청나게 설명을 자꾸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난 사건 현장에 있던 게 아니라 그 현장을 설명하잖아요. 현장을 설명하는 사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점을 맞춰서 누구 중심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부른다라는 그 명칭을 잡는 거죠. 이게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그 멘트에서 보게 된다면, 예를 드는 거예요. 멘트에서 본다면 언니인 줄 알았어는 처제 입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제 입장에서의 말을 해서 언니인 줄 알았다면 자기는 형부예요. 이런 식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게 보통이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왜 자기의 입장, 자기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얘기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그 패턴을 이쪽에다 이입시킬 필요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맞는 말 같다라는 느낌이에요. 뭔가 꾸며낸 말, 그리고 그거를 마치 주입시키듯이 누구한테 말을 해준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매치가 되면 무언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인데, 여기서 좀 제가 소름이 돋았던 것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당시에 전화 기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였었어요. 이게 뭐 또 방송에서 이제 나왔던 내용이었는데, 이게 통신 기록에도 막 아까 나오지 않았다 뭐 이런 부분들이었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초점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막내 처제한테도 가기는 갔었어요. 근데 막내 처제는 통신 기록상으로는, 그리고 당시에 아르바이트 했던 알바집이 완벽하게 모든 알리바이들이 만들어져서 실질적으로는 뭐 알리바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나 씨보다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이제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소름 돋았던 게 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제 제 생각이니까. 나 씨가 그 문서 위조에 대한 기록들이 옛날에도 있어서 처벌받았다라는 그 재판 기록들이 공개가 됐더라고요. 그 아까 얘기한 공증 그거 말고도 그 전에도 그랬대요. 뭐 이게 뭐 증거 자료 자꾸 위조해가지고 했던. 그러니까 뭔가 꾸민다, 계획하고 조작한다라는 게 약간 패턴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어떤 뜻인지 알죠? 어떤 일을 칠 때, 원하는 걸 얻을 때 대부분 돈 문제인 것 같은데 무언가를 계획적으로 꾸미려고 하는 것 같아요. 조작과 위조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의 위조라면 그럴 수도 있죠. 이제 사건 현장에 대한 조작까지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니까. 근데 아까 처제가 했었다라는 얘기가 밤 11시경에 전화가 왔었다. 근데 언니가 오라고 그랬다. 옆에 형부 목소리가 들렸다. 근데 피디님이 물어봐요. 그 7월 10일이 진짜 맞냐? 근데 맞다고 하는데 통신 기록에는 없다고 했고, 알리바이상으로도 그게 말이 안 맞았으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갔는데, 지금 여기서 한 가지 좀 포인트에 꽂힌 게 하나 있었어요. 왜 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생각이 좀 여러 가지로 드는 대목이긴 한데, 만약입니다. 나 씨가 알리바이에 대한 조작이죠. 조작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를 쓰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사실 의심도 들어요, 대목이. 근데 그날 마침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된 것 같고, 디데이가 자기가 집에 없는 날, 예를 들면 만약 범인이라면 없는 날로 설정을 해서 이 설정의 패턴은 다 알고 있죠. 영문들이 어떤 패턴, 교대하고 언제 들어오고 뭐 이런 패턴이 대충 알 거니까 그 사이에 공백 시간으로 움직여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사실 알리바이는 거의 깨졌죠. 알리바이가 원래는 있었다라고 한다면. 근데 이게 좀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었던, 무언가 현장에 갑자기 도착했던 처제한테 뭔가 밀어붙이려고 했나?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죠, 상황들만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것과, 그러니까 저는 좀 심리적인 부분을 많이 보고 싶었는데, 범행 현장에 대한 모습도 너무 심리적으로 봤을 때 뭔가 비면식범이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려웠고, 당시에 조금 수사에 대한 아까움, 뭐 당연히 이제 기술의 차이긴 하겠지만 어쨌든 좀 알아볼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운 점들, 알리바이의 시간 때문에. 이젠 어느 정도 밝혀졌으니까 이제 뭐 잡을 수 있겠죠. 뭐 근데 증거 자료가 얼마만큼 남아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더 있을 거라고 믿지만. 그리고 마지막, 이 나씨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모든 알리바이의 패턴, 행동, 그 심리의 그 마지막에서 왜 자식들까지 죽였어야만 했을까에 대한 그 생각이죠. 아시겠지만 아이들 죽인다고 보험금이 나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나씨가 정말 주장하는 대로 내가 보험금 때문에 아이들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겠느냐라는 내용이 맞을지, 아니면 아이들은 죽여야만 했던 건지 모르죠. 왜냐면 아이들을 믿고 맡길 때가,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아이를 맡길 때도 없었고, 아이들이 갑자기 집에 없으면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 대한 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에 대한 집착이 매우 강했다라는 건 모두가 동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을 못하겠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는 건 물려주기 싫다라는 이야기겠죠. 물려주기 싫다는 건 나눠주기도 싫다는 얘기예요. 나눠주는 게 싫어서, 뺏기는 게 싫어서 조작까지 해서라도 가지고 오려고 했던 그런 사람. 돈에 대한 집착성이 매우 강한 사람 입장에서의 심리 상태로 본다면, 만약 이때 당시에 피해자와 남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 결혼 생활도 오래됐었고, 이혼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만약에 정말 있었다, 이슈가 있었다라고 가정한다면 남편 입장에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왜냐면 내 돈이 애들한테도 가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생각으로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